우리 태양계는 사실 꽤 기괴한 장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한 기이한 현상들로 가득해요. 거대하고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해왕성 뒤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있고, 명왕성에는 얼음을 내뿜는 화산들이 있고, 화성의 거대한 협곡에는 미국 영토 전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가장 신비로운 태양계의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알아볼게요. 태양계의 나이는 46억 살이에요. 정말 오래됐죠. 과학자들은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물질, 즉 운석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의 나이를 알게 됐어요. 금성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을 거예요.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들 거예요. 이 행성에서는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요. 금성의 상층풍은 금성이 회전하는 속도보다 50배 더 빨리 불어요. 게다가 이 사나운 바람은 멈추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지기도 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세요? 태양계를 떠나려면 지구에서 무려 177억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합니다. 구글 지도를 꼭 챙기세요. 아마도 메탄가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의 부산물이죠. 어쨌든 이 가스는 화성 대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을 끝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화성에 있는 메탄의 양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명왕성은 한때 행성이었지만 2006년에 이 칭호를 박탈당했습니다. 나중에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어요. 명왕성에 대한 가장 예상치 못한 사실은 그 지름이 미국 영토의 너비보다 작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까지의 최대 거리는 약 4,344km예요. 명왕성의 경우 지름이 2,370km밖에 되지 않아요.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 회전하는데 천문학자들은 왜 천왕성이 이렇게 특이한 위치를 선택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고대의 거대한 충돌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에요.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있는 유일한 행성이에요.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하세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태양 질량이 차지합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의 8개 행성의 질량입니다. 지구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각활동이 있는 행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천문학자들이 수성에서 절벽처럼 생긴 지형들을 발견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각활동이 수성의 급속한 축소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우주에 관한 대부분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주인공은 소행성대로 진입해서 우주선을 파괴할 듯 달려드는 위협적인 수많은 돌덩어리 사이를 요리조리 피합니다.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그건 진짜와는 전혀 달라요.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지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해왕성의 궤도 뒤에는 거대한 얼음 물체들로 가득 찬 신비한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사실은 과학자들이 그 움직임의 패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설명은 해왕성이 거대한 행성을 우리 시야에서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행성은 이미 플래닛 9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지구의 화산은 명왕성의 화산과 많이 달라요. 불과 얼음처럼요. 말 그대로요. 지구의 화산은 용암을 내뿜지만 명왕성의 화산은 얼음을 내뿜어요. 물이 얼면 팽창하고 이 거대한 압력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얼음이 분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얼음 화산이 형성돼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라페투스는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색이에요. 절반은 밝은 색이고 다른 절반은 무서울 정도로 어두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미스테리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명왕성의 대기에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구의 대기에 비해서 명왕성의 표면에서 훨씬 더 높이 솟아 있어요. 게다가 명왕성의 대기는 20개 이상의 층을 가지고 있고 모두 매우 춥고 매우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 안에 살아요.
아니요, 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붉고 뜨거운 불덩어리 안에 산다는 건 아니에요. 태양의 대기는 눈에 보이는 표면 너머까지 멀리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그 범위 안에 위치해요. 사실 북극광과 남극광 같은 숨막히는 빛의 장관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태양풍의 돌풍이에요. 목성의 바다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보다 큽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목성에 있는 바다는 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매혹적인 바다는 금속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깊이는 놀랍게도 4225km에 달합니다. 이건 지구의 둘레와 거의 비슷해요. 태양의 대기는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는 5538도에 달하는 반면 상부 대기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돼요. 과학자들은 태양의 열 폭발이 이 독특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600년대에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토성만이 고리형 행성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천왕성, 해왕성, 목성과 같은 모든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얇아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화성, 금성, 지구의 경우 암석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고리가 전혀 없어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은하가 우주에서 유일한 은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주 전체는 어떨까요? 여기 지구에서 언제든지 화성에서 온 바위를 만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사하라 사막, 남극, 그리고 지구의 다른 곳에서 발견된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한 후 그것들이 화성에서 유래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수성이 가장 뜨거울 거라고 추측해요. 사실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약 4830만 킬로미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훨씬 더 뜨거워요. 문제는 금성이 지구보다 100배 더 밀도가 높은 엄청나게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대기는 거의 전부가 온실가스라고도 알려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금성의 온도는 무려 468도까지 올라갑니다. 납을 녹일 정도로 뜨거워요. 수성의 경우 최고 온도는 427도에 불과해요. 목성의 위성 이오는 표면에 있는 수백 개의 연기나는 화산들로 인해 끝없는 혼돈 속에 존재합니다. 만약 이곳을 방문한다면 이오 대기로도 빛이 솟는 화산 연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은 화성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서요. 이 괴물의 크기는 거의 아리조나주만큼 크고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크기만큼 큽니다.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해요. 화성에 있는 중력은 지구에 비해 훨씬 낮아요. 아무리 작은 천체일지라도 여전히 자신만의 달을 가질 수 있어요. 1993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지름 32.2km 이하의 작은 소행성을 지나가다 그 작은 소행성이 1.6km 너비의 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의 작은 행성들을 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의 마리너 계곡이라고 불리는 계곡은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이 점은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화성은 활발한 판구조론을 가진 행성이 아니에요. 목성의 표면에는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지역이 있어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지점이 실제로 수세기 동안 이 행성의 맹위를 떨쳐온 폭풍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전에 과학자들은 대적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요즘은 크기가 예전보다 딱 반밖에 안 돼요. 여전히 지구보다 1.5배 더 크지만요. 혹시 제가 놓친 태양계에 대한 특이한 사실들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아직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해서 클릭하고 즐기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우주비행사라는 직업은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직업 중 하나일 거예요. 우주비행사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부피가 큰 우주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종이 속옷을 입는다고 진지하게 믿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가 그냥 떠내려간다고 확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주비행사는 빨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2011년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세탁기를 의뢰했어요. 농담이었을까요? 어쨌든 우주비행사들은 명백한 이유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을 위해 ISS에 물을 공급하는 건 터무니없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갓 세탁한 침구류라든가 하는 것들은 꿈만 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정거장으로 새 옷이 배달돼요. 안타깝게도 말 그대로 우주로 무엇이든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옷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입고 있어야 해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유일한 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후각을 일부 잃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응한 일부 우주비행사들은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같은 반바지를 입고 속옷을 3, 4일에 한 번만 갈아입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 옷을 입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비행사의 일반적인 복장은 반팔 셔츠와 긴 카고 팬츠로 구성돼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가 입는 평범한 옷이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가능한 ISS 내부를 벗어나면 당연히 특별한 옷이 필요해요. 바로 두툼한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은 햇볕이 내리쬐는 121도에서 그늘이 드리워진 영하 157도에 이르는 엄청난 온도 변화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하지만 이 모든 보호장치와 체온을 배출하는 냉각 튜브가 있어도 우주비행사는 땀을 흘리며 우주비행을 해야 합니다. 우주활동용 우주복을 입는다는 건 몇 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체온과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레이어에는 긴 속옷처럼 몸에 꼭 맞는 내부 의류가 포함됩니다. 이 아이템은 종종 다시 입거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SS에는 세탁기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가져가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쾌하거나 유독한 냄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실내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주 공간에선 실제로 방을 환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어떤 종류의 냄새가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동시에 이미 ISS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주복과 그 안의 옷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곧 악취뿐만 아니라 위생 및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생물오염의 놀라운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박테리아, 체액 및 기타 이물질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달과 같이 더 긴 임무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동시에 우주복 안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요. ISS에서 물은 일상적인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나사는 유럽 우주국 및 기타 기관과 함께 전문가들에게 우주복의 생물학적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사가 수행한 셔틀 프로그램에서 우주복은 2주 정도의 짧은 여행에만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의 수명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해야 했죠. 미생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문제가 된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10여 년 전 한 전문가 팀이 우주복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직물을 5cm 정사각형으로 잘라 페트리 접시에 넣고 이 샘플에 몇 가지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배양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직물 중 일부는 구리가 주입되었습니다. 구리는 항균성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에요. 박테리아가 이 원소에 닿으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불안정해집니다. 금속의 이온은 미생물을 손상시켜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나사 과학자들은 실리콘과 은으로 처리된 직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후자도 접촉한 세균에 구리만큼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난 14일 동안 옷감에서 자란 물질을 관찰한 결과 연구진은 단 하나의 화합물만이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드레싱 등을 소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분자 용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금속의 이유는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걸로 판명됐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제거하니까요. 그리고 완전한 무균 상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장기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수백만 개의 미생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22년 나사는 차세대 우주복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기업 엑시움 스페이스와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프로토타입 우주복이 등장했죠. 이 우주복은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어요. 이 탐사의 주요 목표는 자연위성의 남극에 승무원을 착륙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복은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항균 특성을 가진 직물을 사용해야 해요. 또한 이 우주복의 냉각 시스템은 물 루프에 살균제를 추가해서 미생물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우주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주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렌지 슈트 또는 호박 슈트라고도 불리는 고급 승무원 탈출 슈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이륙할 때, 즉 우주선이 발사될 때 이 우주복을 착용합니다. 이 슈트는 초고공으로 향하는 우주비행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곳은 기압이 너무 낮아서 특수 보호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승무원은 부분 압력 슈트를 입지만 우주 승무원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완전 압력 슈트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주복에는 우주선 발사 또는 착륙 중 비상 상황에서 우주 비행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일반 펌킨 슈트에는 조명탄, 의약품, 생존 장비, 라디오, 낙하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우주 비행사들은 주황색 우주복 없이는 지구를 떠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주복 디자이너들은 왜 이 색을 선택했을까요? 주황색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주황색이 해상 구조 등 수색 및 구조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VA의 경우라면 그 목적이 좀 달라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떠날 때 이 슈트를 입습니다. 이 우주복은 극한의 온도와 진공에 가까운 우주 공간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우주 비행사를 보호해줘요. 또한 작은 파편이 우주 여행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EVA 슈트가 오렌지색 슈트보다 훨씬 부피가 크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러 겹의 단열재와 두꺼운 보호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통기성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온도 조절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할 때마다 우주 정거장에 묶는 밧줄을 사용하는데 테더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우주복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정거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소형 제트 추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흰색은 다른 색상보다 태양의 열을 더 잘 반사하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가 과하게 열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흰색은 광활한 검은 우주 공간에서 우주 비행사의 작은 점을 발견하는데 가장 적합하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 우주복은 우주 비행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너무 추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는데요. 바로 이때 특수 장갑이 등장합니다. 특수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우주 비행사의 손가락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줘요. 시청 중 잠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구는 더 이상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여러분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주비행사에 지원해야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인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번잡한 일 없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에서 보낸 가장 긴 시간은 437일과 몇 시간의 추가 시간입니다. 우주에서라는 말은 ISS를 의미해요. 우주에서 적절한 장비가 없는 인간은 몇 초밖에 버티지 못할 거예요. ISS는 장기간 우주에서 인간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길지만 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제우주정거장에는 3개월마다 식량, 물, 공기, 연료, 과학장비 및 기타 필수품이 재보급됩니다.
임무를 수행할 지구나 사람이 없으면 이 생명줄은 곧 끊어지겠죠. 우주정거장은 시속 28,000km 이상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는 거대한 우주선입니다. 방사선부터 미세 유성, 엄청난 온도 변화 등 매우 가혹한 조건에 직면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패치해야 해요. 마모와 손상 외에도 재보급 임무가 필요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도 발생해요. 2023년에 승무원들은 기압이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누출을 발견했어요. 결국 모듈 중 하나에서 균열을 찾아냈죠. 승무원들은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기내에 충분한 예비 부품을 구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재보급 없이 우주정거장을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주 비행사들은 이미 우주에서 저에너지 LED 조명이 있는 밀폐된 상자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식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비타민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는 훌륭한 부스터이기도 해요. 공기와 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된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작은 구슬을 통과시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스템이죠. 그런 다음 증기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메탄과 물로 변환해요. 물은 다시 산소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주비행사의 건강이에요. 우주비행사들은 극미중력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세심하게 제어되는 생명 유지 시스템에 의존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무중력 상태에서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이 감소하면 체액이 몸의 윗부분에 축적되기 때문에 마치 머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얼굴이 붓고 빨개지죠. ISS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근육은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뼈의 밀도는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승무원은 매일 엄격한 운동 루틴을 따라요. 심장 근육도 몸 전체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해져요. 지구에 보호대기가 없으면 우주비행사는 지속적으로 우주선에 노출됩니다. 우주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화성이나 달을 대체 거주지로 선택하는 게 더 나을까요?